어느 여름철 밤 대학 동기들인 민수, 지은, 태호, 그리고 소영은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 의시골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시골 마을로 한적하고 조용했지만 인근에 버려진 흉가로 불리는 소문난 곳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장난삼아 그곳에 가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서워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번쯤 흉가에서의 하룻밤도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 모두들 말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이들은 손전등을 챙겨 흉가로 향했습니다. 길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나무들 사이로 버려진 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흉가라 불릴 만큼 낡고 허름했으며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태호는 그런 건 기분 탓이야 라며 견인차처럼 앞장섰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중앙에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태호는 무서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바람이라기엔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문틈새 소리, 저 멀리서 작게 들리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영이 그곳에서 자정이도 시그닥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 밤 12시가 되면 거울에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라고 말하자 모두들 거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세면대 위에 걸린 금이 간 거울을 발견했을 때 태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킨 순간 그 거울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확실히 이상한 실루엣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고 소영은 놀라서 뒷걸음질 치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면 거울을 주시했을 때 거울 속에 희미한 형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웃고 있는 듯한 하지만 냉소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소름이 돋았고 누군가 그들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겁에 질려 달려나가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꽝 닫히면서 잠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침내 문이 다시 열리고 그들은 흠뻑 땀에 젖은 채 흉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문은 다시 닫히며 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귀를 스쳤습니다. 그들은 전염으로 그곳을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흉가에서의 하룻밤은 그들에게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돌아온 후에도 친구들끼리 그날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흉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똑같은 호기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우리 집은 평소엔 조용하고 한적했지만 겨울에는 더더욱 고요한 느낌이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인구도 많지 않아서였다. 방학 첫날 밤 눈이 소복이 쌓인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타이밍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얗게 눈이 뒤덮인 앞마당 아래로는 인적이 드문 좁은 길만이 흐릿하게 이어져 있었다. 혹시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창문을 다시 닫고 몇 번이나 잠금을 확인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밤중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낯선 바람 소리에 놀랐을 거야라며 웃었다. 나 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황스러움에 몸을 움츠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뛰어올랐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니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헛것을 본 건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기분이 가라앉았다. 창밖의 눈밭은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이 신비로운 일은 계속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창문이 두드려졌고 나는 그때마다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창문 쪽으로 고정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다. 가족들 역시 더 이상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 서울에 있는 친구 준수를 불렀다. 준수는 오컬트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공포 문화를 접해온 터라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몇 시간 동안의 버스 여행 끝에 준수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창문 앞에서 기다렸다. 어느덧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준수는 재빨리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췄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싸한 기운이 공기를 에웠었고 그 속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준수는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며 창가에서 물러나며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준수와 나는 마을의 도서관을 찾아가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집이 있는 터는 과거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가 있던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 묘지는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이장이 되었지만 몇몇 가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묘지의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한쪽에 온갖 오컬트 용품을 늘어놓고 그 늦은 밤 다시 한번 창문 앞에 섰다. 과연 두드림은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들려왔고 이번에는 목소리라 할만한 어떤 흐느낌도 들려왔다. 준수는 얼른 준비해온 의식을 시작했고 우리가 떠난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없어졌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준수와 나는 평온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년이 흐른 뒤에도 나는 가끔 그 겨울의 고요한 밤을 떠올리곤 한다. 창밖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그 눈길,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는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흉가로 불리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이사온 가족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유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대담한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졌고 결국 그곳은 주변의 나무와 잡초에 휩싸여 외딴 곳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대학생인 지훈이 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사시는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그 친구들은 종종 흉가 탐방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성격이라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달이 밝은 여름밤 지훈과 친구 5명은 호기롭게 손전등을 들고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폐가는 밖에서 보기에도 낡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웃고 떠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대며 열릴 때 싸늘한 바람이 그들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집안은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했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 찬 건 물론이거니와 오래된 가구들이 부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캠코더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영상을 보고 웃으며 이야기할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감돌더니 촬영 중이던 화면이 흐릿해지고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걸 그냥 바람소리라고 치부하며 다시 탐색을 재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더욱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방 한복판에 어린아이의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그렇게 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발견한 순간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그를 따라 나갔지만 밖에서는 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남은 친구들은 그 친구를 찾아 흩어지게 되었고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을 걷다가 이번에는 실제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불안감이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곧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훈은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고 친구들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로 휴대폰 불빛을 켰지만 그마저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달빛에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폐가에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흐른 듯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지우는 왠지 모를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지만 언제나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긴급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사라진 친구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동안 지우는 악몽에 시달렸고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찾아보다 그 집의 저주를 푸는 방법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사건들이 그 집에 얽힌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친구들을 찾고 싶었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외로이 그러나 결코 홀로가 아닌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그 융가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이번엔 그 집의 진실을 알아내어 친구들을 구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다른 이야기의 서막은 열렸습니다.